있습니다. 자, 이제 순서대로 김정수님 질문 세 가지를 누구에게 하실 것인가? 네, 말씀해 주십시오. 이지연님 되고 계시죠? 딱 걸렸네요. 이지연 선생님 말씀해 주십시오. 마이크 오픈 하셔야 됩니다. 마이크 안 들립니다. 마이크 오픈돼 돼 있는데. 네. 네. 이지연 선생님 마이크가 지금 우리한테는 안 들리거든요. 지금 안 들리시죠? 이제 지금은 들립니다. 지금 네. 조금 들리네요. 네, 네. 김정수님 말씀하십시오. 질문 세 가지. 네. 질문요? 네, 예, 김정수님이 이지연 선생님한테 질문합니다. 예. 시험장이라 생각하시고. 예, 제가 질문할게요. 네, 혹시 첫 번째. 카페여서 이 소리를 제가 못 내서요. 혹시 다른 분 이렇게 아니, 지금 잘 들려요. 지금 잘 들립니다. 이대로 하면 됩니다. 옆에 분들한테 방해가 괜찮아. 뭐요? 그렇게 뭐 격식 안 차려도 됩니다. 그냥 웃고 시끌시끌해서 떠들고 해도 잘은 안 됩니다. 들려요. 네. 예, 잠시만요. 시끌벌떡 해도 괜찮습니다. 예. 네, 김정수님 말씀하십시오. 첫 번째 뭐요? 예, 가능한 지금은 교재를 보지 말고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노동시장론의 13번. 시장론 13번. 임금의 하방 경직성에 대해서 작성하시고 설명하세요. 하방 경직성 몇 가지라고요? 5가지입니다. 5가지. 예. 두 번째. 아니, 6가지인데. 일단 6가지 합시다, 그럼. 예, 6가지. 예, 시험 문제는 3가지를 작성하고 쓰라고 돼 있는데. 예, 일단 6가지 준비하도록. 두 번째는요? 예, 그다음에 직업 정보론에서. 예. 몇 번? 24번. 네. 한국 표준산업 분류의 분류 기준 3가지를 쓰세요. 예. 쓰세요입니까? 쓰고 설명하랍니까? 그냥 쓰세요. 예. 쓰세요. 쉬운 거 냈습니다. 예, 세 번째요? 세 번째는 직업 심리학의 예. 직업 심리학의 47번. 네. 직무 분석 방법 5가지를 쓰고 설명하세요. 네. 됐습니다. 예. 자, 이제 우리 이전 선생님께서 여기서 첫 번째부터 한번 생각나는 대로 그냥 이제 시험장이라 생각을 하시고요.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노동시장은 13번인데요. 임금의 하방 경직성 6가지 뭘까요? 뭐 생각나는 대로. 패스도 되나요? 네? 제가 교재 공부 아무것도 안 들고 오고 퇴근하자마자 그냥 선생님 얼굴 빼려붙이고 아니요, 틀려도 괜찮아요. 왜냐면은 지금 아니 선생님 교재 항상 공부도 없고 하나도 생각 안 납니까? 게다가 지금 잘 안 들려요. 잘 안 말씀을 들려. 아까 하셨는데 네. 뭐 하반 경직수 뭐 그러시고는 다른 거는 잘 안 들리거든요. 예, 임금의 제 하방 이름 경직성 6가지가 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갑니다. 그죠, 김정수님? 예, 네. 뭐 어쩌겠습니까? 그래요. 어디야. 다음 시간에는 뭐 또 열심히 해서 또 오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러려고 하는 거니까. 제가 예. 제가 원래로는 화요일 날 다른 그 수업이 있어가지고 참여하고 싶어도 못했었거든요. 오늘 시간이 비어서 인사드리러 들어가야 되겠다 하고 얼른 들어가. 예, 우리 이재현 선생님은 어, 강의하시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좀 뭐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예. 죄송합니다. 저 답변 그 드려야 내용은 제가 알고 있다 보니까 자 일단은 그러면 이제 노동시장론 중에서 우리가 단골이라고 하면은 임금의 하방 경직성 의미와 그 이유가 되거든요. 요거는 그냥 쓰기만 하면 돼요. 임금의 하방 경직성. 보통 이제 많이 나오는 게 이거하고 그다음에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율이 저조한 이유. 뭐 이렇게 7가지 이런 것들은 노동시장론에서 나올 게 뻔한 겁니다. 이런 것들은요. 노동시장론에서 나올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노동조의 탄력성 결정요인 4가지 있죠. 이게 뭡니까? 공수 대비라고 했죠. 공격과 수비, 공수 대비 이렇게 돼 있죠. 뭐 이런 거나 아니면은 노동조합의 4가지 형태 또는 실업의 종류 4가지와 뭐 발생 원인과 그 대책 뭐 이런 것 등이에요. 우리가 실험의 종류 같으면 CU라고 하는 편의점에 아몬드와 오렌지를 어떻게 사 먹었다. CUAO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 수 있고 실험의 종류 같은 경우에는 아주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마구 개경이죠. 그냥 마구 개겨야 된다. 왜? 실업자는 뭐가 소원입니까? 직장 구하는 게 소원이니까 대충 해가 안 되겠죠. 먹고 살려면 마구 막 개겨야 됩니다. 마구 개겨 이런 것들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김정수님이 우리가 시험장이라고 생각을 딱 하고 우리가 이 시간을 우리가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임금의 지금 필체 지금 굵기가 좀 약한데 보입니까? 예, 보이긴 보입니다. 조금 더 굵게 할게요. 예, 예. 1로 돼 있구나. 최소한 4는 돼야 되겠다. 예. 그요 뭐 임금의 하방 경직성입니다. 하방 경직성. 자, 하방에 경직됐다. 우리가 경직이 됐다라고 근육이 경직됐다. 진짜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같이 이 얘기 비정상이거든요. 우리가 비정상이라고 하면 뭐가 됩니까? 고장난 거죠. 예. 왜 자꾸 제가 이런 자꾸 주저리 이 얘기를 꺼내놓냐면은 제목을 보고서 뭘요? 우리가 힌트를 이게 자동 연상이 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멘붕이 돼서 이거 안 되면은 답을 쓰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제 뭔가 이미지로 연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그 말씀을 드리거든요. 임금이 경직이 됐다. 임금이 고장났다. 경직됐다고. 뭐 하방은 임금이 올라가는 겁니까? 내려가는 겁니까? 하방. 하방은 내려가는 거죠. 내려가는 게 고장이 났다 이 말이요. 그러면 자 여기서 고장이 났어요. 더 내려간다 안 내려간다. 고장이 났으니까 더 이상 안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임금의 하방 경직성이라고 합니다. 일단 이 말 자체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임금이 하방으로 임금이 내려가는데 이게 고장이 나니까 어느 일정 수준을 딱 여기서 고장이 나서 안 내려가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걸 비유할 때 엘리베이터가 10층에서 딱 고장 났어요. 내려오다가. 그럼 9층으로 내려갑니까? 안 내려갑니까? 못 내려가는 거예요. 고장이 나버리면은.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생각하는 게 좋아요. 엘리베이터를. 그러면 자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생각을 합시다.
엘리베이터는 뭔가 동력으로 움직이잖아요. 그 엘리베이터는 무게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뭔가 동력이 고장났다는 이렇게 이미지를 자꾸 연상을 시킵니다. 제가 말은 이렇지만 나중에는 자동적으로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즉 이게 동력이 화력입니다. 엘리베이터를 움직이려면 화력이 약해서 안 돼요. 최강 화력이 고장났다 이거 지금. 엘리베이터라고 하는 큰 물체를 움직이는 그 화력이 어떻게 해요? 물론 뭐 정확히 말하면 전력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맞춰서 해야 되니까 최강 그 전력이 화력이 고장이 나는 거예요. 자, 이게 말은 있지만 쉽게 말하면 전기가 어떻게 됐다? 수급됐다 이 말이야. 전기 공급이 안 됐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최강 화력 고장이 이게 임금의 하방 경직성 입니다. FM. 근데 출제는 보통 5가지 나와요. 5가지 해가지고 이게 5점입니다. 5가지 5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 일단은 임금의 하방 경직성 내려가는 게 고장났다 엘리베이터. 일단은 뭐는 1차적으로 나와야 됩니까? 최강 화력이 고장났다. 요게 일단 돼야 돼요. 이게 1차 관문입니다. 임금의 하방 경직하면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뭐 임금의 하방 경직이 대단한데 제가 생활하는데 이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저 지금 상담자 자격증 땄거든요. 이거 공부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따고 나면 이거 저처럼 강사 활동을 안 하시는 이상 이거 더 이상 개발 하등의 이유가 없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왜 그냥 지금이라도 왜 이렇게 제가 임금의 하방 경직성 해석까지 하면 이게 자동적으로 떠오르냐면은 제가 익힐 때 이렇게 연관성을 지어 놓으니까 이건 제가 직업 상담자 강의를 안 하더라도 아마 이거 하면은 저는 평생 이거는 기억날 것 같아요. 옛날에 애인 이름은 잊어버릴지 몰라도 이거는 안 잊어버리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제가 농담처럼 말씀드린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최강 화력 고장. 일단 이게 관건입니다. 이거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떨어뜨리는 이유, 뭐 7가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거의 노동시장론에서 뻔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확실하게 해놓으면은 5점은 우리가 취득하고 들어갈 수 있거든요. 노동시장에서.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일단은 임금의 하방경성 최강 하력 고장. 그럼 이제 최는 뭐고 강은 뭐고 이렇게 쭉쭉쭉쭉 우리가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럼 이제 설명하시죠. 최는 뭐냐면은 최하면은 노동시장론에서는 최저임금제입니다. 최저임금제. 최저임금제 그 이하로 어떻게 해요? 못 줍니다. 주면은 임금 맡긴 것보다 기업의 처벌이 더 많거든요. 손해보는 짓을 기업이 누가 하겠습니까? 최는 뭐냐면 이게 하방 경제 그 밑으로 못 내려요. 최저임금제, 최저임금제. 일단 됐죠. 최는 최저임금제 때문에 못 내려간다. 강은 뭐냐면 뭔가 강한 게 있어요. 강한 존재가. 뭐가 강할까요? 근로자가 노조, 뭐가 강합니까? 근로자는 강할 수가 없습니다. 뭐가요? 강력한 뭐가 있어요? 노조, 노동조합이 있는 거예요. 이게 약하면 이게 힘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강력한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그러면 임금이 막 내려가는 걸 허락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그래서 이 강은 뭔가 강한 힘이다. 근로자체에서 강한 힘은 강력한 노동조합입니다. 노동조합. 그럼 최강은 바로 최저임금제가 있고 그 다음에 강은 강력한 노동조합이고 화는 뭐냐면은 화폐 현상입니다. 화폐 현상. 자, 우리가 이 화폐 현상이라고 하는 말이 경제적 용어로서 일반인이 좀 생소한 표현일 수도 있거든요.
자, 화폐 현상은 뭐냐면은, 화폐는 현찰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저도 무슨 경제 분야를 저도 전공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입장에서 제가 이걸 어떻게 똑같이 여러분들과 똑같은 입장에서 어떻게 쉽게 공유를 할 수 있는가, 공감할 수 있는가 봐서 그래서 용어를 쉬운 용어를 자꾸 이렇게 체인지해서 제가 같이 이 생각을 나누고 있거든요. 화폐 현상은 뭐냐면 현찰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현찰을 선호하는 거예요. 현찰을. 쉽게 말하면 월급이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이다. 500만 원. 자, 예를 들어서 그러면 300만 원을 현금을 주고 나머지 200만 원은 자, 이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전자제품을 만든다. 그러면 에어컨을 대신 준다. 200만 원짜리를. 자, 근로자가 용납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옛날에 대구의 방직공장 같은 경우에는요. 실제로 월급 그때는 10만 원, 20만 원, 70년대, 80년대 이럴 때 10만 원 월급을 안 주고 옷가면 옷을 월급 대신 줘요. 실제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직원은 이걸 가지고 집안 친척들에게 다 팔아가지고 10만 원 현찰로 바꿔야 됐어요. 네,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과밭에 가서 하루 종일 일했다. 저도 기억이 나요. 그때 시대. 현찰 일당을 만 원, 5만 원 안 줍니다. 사과 한 박스 줍니다. 임금 대신으로. 그럼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팔아서 돈으로 바꿔서 알아서 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자, 이게 근로자는 이걸 좋아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뭘 좋아합니까? 화폐에서는 현찰을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딴 걸로 이렇게 주는 거, 이거 좋아 안 해요. 그래서 어차피 통장에 현금을 주든 통장에 바로 꼽히든 그게 중요하지 딴 걸로 이렇게 주는 거는 이거는 쉽게 말하면은 임금을 하락시키는 것 같다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은 그걸 가지고 더 팔아서 더 벌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그건 보편적인 방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폐 현상입니다. 화폐 현상. 여기에는 화폐 선호 현상 또는 현찰 선호라고 하면 됩니다. 어쨌든 간에 뭐냐입니까? 딴 걸로 대체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화입니다. 화폐. 이건 조금 이해가 필요하다 싶어서 제가 좀 군두더기 설명을 드렸거든요. 예. 이 화폐 현상이 뭐냐? 일반적으로 이게 물으면 일반 사람들은 몰라 화폐 현상이. 이제 혹시 제가 이 표현하는 부분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최강화 력은 여기 화력이지만 이게 역입니다. 역 원래는 역 리얼을 역으로 바꾸면 됩니다. 역은 뭐냐면은 거꾸로 가는 거죠. 거꾸로 역입니다. 거꾸로 역. 역선택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역선택이. 요것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사용주가 이걸 겁을 내는 거예요. 이걸 여기에 대해서 겁을 내는 겁니다. 왜? 임금을 일정 수준 이하로 낮추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냥 쉽게 생각합시다. 내가 기본적으로 200만 원 최하로 받아야 되는데 150만 원밖에 안 주더라. 그럼 여러분들 그 월급 받고 나서 당장 무슨 생각부터 먼저 할까요? 무슨 생각 날까요? 그냥 쉽게 이게 굳이 어렵게 둘러쓰고 내가 딴 직장 알아봐야겠네 생각 듭니까 안 듭니까? 여기서 한 제대로 못 먹고 살겠다. 배가 죽고 배고파서 안 되겠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역선택 발생 가능성이에요. 역선택. 너무 낮춰버리면 회사 직원들이 빠져나갑니다. 역선택 딴 직장으로 바꿔버려요. 이게 한두 명이 아니고 많은 인원이 될 때는
사용주에게는 커다란 리스크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속담에 뭐도 있습니까? 쥐를 쫓더라도 뭘 도망갈 구멍은 남겨두고 쫓으라고 하잖아요. 너무 그냥 가다서 잡으려면은 쥐도 사람을 물어버립니다. 네, 그래서 이게 역선택 발생 가능성입니다. 여기에는 초점만 역선택 발생 가능성이라고 했지, 여기는 딴 것도 있습니다. 역선택에는. 그러나 여러분들 요거는 이해만 하시고 뭐 굳이 그것까지 안 써. 그냥 역선택 발생 가능성 이렇게 적으면 충분할 거예요. 뭐냐면은 기분 나쁘니까 딴 직장은 못 알아보고 제품 만들 때 불량품을 막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분 나쁘다 이거죠. 그 기분 나쁜 걸 뭘로 가지고 복수를 뭘로 합니까? 불량품을 막 만든다거나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요건 그냥 이해만 하고 넘어가십시오. 왜냐면은 일단 역선택 발생 가능성 요걸 생각하고, 그 다음에 고장입니다. 자, 해강됐죠. 최저임금제 강력한 노동자. 화력은 화폐 현상. 이건 역선택이고, 그 다음에 최고 고장 났습니다. 고장. 자, 고는 뭐냐, 물론 여기에서 출제는 현재까지 5가지만 나왔습니다. 근데 6가지 이제 참고로 하시되, 고는 뭐냐면 고임금 정책입니다. 기업이 꼭 이렇게 돈만 아끼는 이런 회사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많이 주고 많은 이윤을 추구하겠다 이런 회사도 있습니다. 이런 회사는 결단코 뭐냐면 임금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고임금 정책. 우리가 이걸 노동시장에 다른 말로 바꾸면 이걸 뭐라고 합니까? 효율성 임금이라고 효율임금. 하죠. 효율성 임금. 예. 이게 고임금 정책이에요. 이게 효율성 임금. 딴 말로 효율성 임금이에요. 많이 주고 많이 뽑아내겠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은 뭐냐면은 장은 장기 건속입니다. 장기 건속을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임금을 다운을 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앞으로 이게 새로 어떤 그 질문사항이 될는지 안 될는지 몰라도 최소한 이 부분만은 오늘 이 시간에 확실하게 뭘요? 내 것으로 만들면 된다는 것이에요. 알다시피 앞으로 10월 7일 원서는 앞으로 10월 2일부터 내는가? 9월 4일부터 내네요. 예, 예. 그러면 앞으로 9월 달까지 하는 과정에 여기서 했던 것만 잘 소화해도 저는 뭐냐면은 제가 일방적으로 진행하지 않고 하는 건 60점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플러스한 알파한 것.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각 질문하고 답변하는 이런 형태, 마치 내가 질문 받고 답변했다는 이런 그 생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임금의 하방 경직성은 뭐 노동시장에서는 필수 중에 필수입니다. 쉽게 말하면 노동시장론에서요, 3문제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은 거의 2문제는 나올 게 뻔합니다. 뻔한 게 나와요. 여러분, 기출문제 제가 카페에 올려놨잖아요. 21년, 22년, 23년 보십시오. 뻔한 게 나와요. 여러분들 합격할 길은 확실하게 이정표가 다 돼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번 10월 달에 시험에 불합격했다. 저는 분명히 똑같은 말을 미리 또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불합격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일부러 스스로 합격을 내년으로 미뤘다라고 나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합격할 길이 너무 뻔하게 나와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 미룬 거지. 여러분들 불합격했다라고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미룬 거예요. 합격을. 정명민도 건강 관계 때문에 미룬 거고 말이죠. 다 미룬 거예요. 이전 선생님은 딱 강의 때문에 또 미루시고, 맞죠? 미룬 거지. 불합격했다.
이거 왜 수술을 이렇게 불명예스러운 그런 표현을 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왜? 실제 보면 나올 게 뻔하다는 거예요. 괜히 지레 뭐 그걸 자꾸 하지 마십시오. 제가 자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을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미루는 비율이 좀 많더라는 게 그게 조금 단점이면 좀 단점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그런 걸 한번 바꾸고 싶고요. 이제 직업 정보론이네요. 24번 문제죠. 네. 우리가 이 한국 표준 산업 분류 기준 세 가지는 이거는 직업정보론에서 분류 기준하고 말이죠. 산업활동 이게 정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표준 산업 분류 이거는 이 셋 중에 하나는 이게 거의 필수입니다. 예, 필수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직업정보론에서 여러분들 또 알아야 될 거는 한국 직업사전 중에서 부가직업정보 있죠? 부가직업정보 13가지가 있습니다. 13가지 중에 요거는 거의 필수입니다. 이 문제가. 필수예요. 요번에는, 이해 시험에는, 또 특별한 게 또 나왔더라고요. 이게 전부 다 부가직업정보 13가지 그렇다고 다 나오는 건 아닙니다. 예, 나오는 게 여러분들 보면 뻔하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대비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한국 표준산업의 분류 세 가지는 한국 표준산업의 분류 세 가지는 항상 그렇죠. 산투생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산투생. 또는 우리가 이거를 원래는 산투생인데 이게 상투별로 필기 시험에는 헷갈리기 때문에 뭐냐면 필기 시험 때는 산투결로 이렇게 표현해요. 예. 예. 이게 이제 필기와 실기 차이예요. 예. 왜냐면은 결합 형태가 나와야 되지. 여기에서 뭐냐면 이걸 활동 형태 가지고 함정을 워낙 필기 시험에 보셨죠. 예. 여러분 필기 시험 합격했다고 뭐 언제 다 그냥 정발했는지 몰라도 활동 형태를 하도 나오니까 결론은 여러분들 활동 형태에 속지 마십시오. 결합 형태입니다. 산투결. 그럼 이제 실기 시험은 물론 결합 형태도 중요하지만 생산 활동의 일반적인 결합 형태. 그래서 이제 필기했던 것 플러스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을 쓰기 위해서 산투결 해도 되고요. 산투생으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십시다. 원래 이게 산업 분류를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생산된 산출물 가지고 분류를 해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하더라도 때에 따라서는 자동차가 나올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딴 게 나올 수 있잖아요. 이제 그걸 보고 뭐냐면은 1차적으로 분류를 하는 거예요. 산업은. 뭐 철강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뭔가 거기에서 산출물이 뭐냐에 따라서 자동차 산업도 될 수도 있고 뭐 스프링 산업 될 수 있고 뭐 나사모 산업 될 수 있고 등등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투입물. 뭘 산출하려면 뭘 원료를 넣어야 되겠죠. 투입물의 이제 이 특성에 따라서 또 분류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 생산 활동의 일반적인 결합 형태라고 해요. 결합 형태. 근데 이거 그냥 이거 깊이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이거는 산투결 또는 산투생 필기 때 했던 대로 해도 상관이 없어요. 쉽게 말해 생산 공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쓰라라고 하는 것은 형태가 그냥 쓰라고 하는 거 있고
여러분들 교재를 보면 보기 해가지고 생산 단위는 산출물뿐만 아니라 뭔가 투입물과 이렇게 두 가지를 이렇게 산출물뿐만 아니라 관로와 할 때는 투입물과 그다음 뭐뭐 등을 고려하여 생산활동의 일반적인 결합 형태 등을 고려하여 이렇게 집어넣으면 돼요. 관로로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면 되겠고요. 직업 심리학인데요. 어, 지금 비록 이게 뭐 우리가 세 문제 할 때도 있고 뭐냐면은 뭐 여섯 문제 할 때도 있고 하지만은 그 문제 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한번 들어놓은 거는 약발이 어때요? 15초까지 간다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자, 사실상 지금 여기 한 분이 누가 더 들어오셨는데 예. 근데 이재님 들어오죠. 좋습니다. 지금 정명희 여기에 정명희 씨가 지금 두 개로 지금 그렇죠. 예, 예, 상관없습니다. 그냥 계시면 픽시하고 지금 이거 뭐 그걸 예, 한다고 하니까 예, 지금 상관없습니다. 거의 뭐 예. 이원 왜냐면은 동시 준비하고 있네요. 아예 더블로 들으시려고 그러니까요. 그러시니까. 예. 자, 이 세 번째 그 질문이 있죠. 직무 분석의 방법 5가지. 예, 이거는 필수 중에 필수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전체 시험 그 경향을 분석해 드리거든요. 직업 심리학에서 보통 몇 문제 나오냐면은 12문제고 4문제 정도 나와요. 4문제, 최대 4문제. 그러면 직업 심리 검사가 3문제에 나와요. 2문제 내지 3문제. 직업 심리 검사. 앞에 했던 게 타담도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직무 분석 중에서 한 문제가 나와요. 지금. 그러니까 직업 심리 검사는 뭐냐면은 이 4문제 중에서 뭐냐면 심리 검사가 주로 3문제. 가끔 뭐 스트레스가 대처할 때도 있지만 직무 분석이 한 문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직무 분석 중에서 1순위가 최고 1순위가 바로 직무 분석 방법입니다. 직무 분석. 이 직무 분석 방법은 6가지거든요. 6가지인데 이게 말이죠. 이게 이제 여러분 필기할 때는 제가 이렇게 했어요. 체면 직무 분석, 체면 관록 중질, 체면 이게 막 따라오는 이상한데 왜 이러노? 스타일러스가 체면 관록 중질. 여러분들 뭐 대충 이 흐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게 직무 분석 방법 6가지 이 6가지인데 요게 보통은 3가지 쓰라 5가지 쓰라 어떻게 6가지까지 알아놔야 됩니다. 6가지. 쓰고 그냥 설명하시고 돼 있거든요. 보통 6점을 기준으로 하니까 3가지 나오고 쓰고 설명하면은 설명까지 들어가면 이렇게 6점 이렇게 이제 배정이 되겠죠. 공중에서도 막 쓰지만 자, 그래서 직무 분석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직장에서 뭘 연상을 하느냐면 신입사원이 있습니다. 신입사원이 이 사람이 직무를 어느 정도 잘 하나 못하나 그걸
알아보는 방법이죠. 그 알아보는 방법. 그래서 알아보기 때문에 이 징후방석을 우리가 다른 말로 최초 분석법이라고 하죠. 최초 분석법. 최초 분석. 여러분들 상사 같으면 뭔가 신입사원이 들어왔다. 최초에 뭘 알아봐야 됩니까? 이 직원이 어느 정도의 직무 능력이 있는가 알아보는 거 당연하겠죠. 그걸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걸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부장이다, 이사다라고 생각하시고 신입사원이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 입장에서 한번 이 문제를 풀어가자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건 이제 원래 하다 보면은 원래 애초는 힌트가 최초가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최초 같으면은 우리가 생애 진로 사정도 우리가 직업 상담학에서 뭡니까? 의미가 처구 단체라고 했죠. 생애 진로 사정에 의하면 처구 단체라고 했죠. 내담자를 처음 만났을 때 구조화된 면접 기법으로서 단시간에 또는 짧은 시간에 내담자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를 알 수 있는 것이 생애 진로 사정의 이런 게 있잖아요. 최초에 만났어요. 이게 이제 상담학이고, 이거는 이제 직무 분석, 직장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면은 처음 만났을 때 우리가 자 이것도 이미지를 스토리를 연상을 이렇게 하는 게 왜냐하면 체면 관록 중질이 이게 뭐냐면은 힌트와 키워드가 연결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최초에 만나는 그 여러 가지 일 중에 그런 일들이 세상에 많이 있겠죠. 그 중에 맞선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맞선입니다. 뭐 맞선 보면은 교양, 예의, 차리는 거 다 차리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우시개로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해야 기억나잖아요. 물 같은 거나 뭐 마시면 마시다가 맛은 볼 때는 어떻게 합니까? 손을 입을 가리고 수건을 대면서 고개를 돌려서 마신다거나 만약 맛을 본다면 전혀 새색시 같은 행동 달라져. 남자도 그렇잖아요. 뭔가 말도 달라 이래요. 그래서 처음 볼 때는 뭐를 엄청 생각합니까? 체면을 엄청 주잖아요. 체면을. 그런데 이래가지고 이제 둘이 부부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부부가 됐다고 하는 같이 사는 관록이 붙었어요. 관록이. 아침에 생을 해도 전혀 상관없죠. 그죠? 반바지 입으로 나오고, 뭐, 이 관록이 붙으면 그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낯선 만날 때 그런 식하고는, 진행될 수가 없겠죠. 물론 그게 당연하지만요. 일단 그렇다는 거예요. 체면에 관록이 붙으면 나중에 중질이다 가는 이 말은 얼굴에 철판이 깔렸다 이 말이에요. 얼굴이 철판이 깔려서 체면 차릴 것도 없고 부끄러운 것도 없고 뭐 그냥 그래 중질. 체면 관록 중질. 체면 차리는 게 관록이 붙으면 중질도 말한다. 이렇게 해서 체면 관록 중질. 이것을 그래서 맛을 본다 이런 이미지로 이렇게 연결을 한번 쉽게 본 거예요. 이게 6가지예요. 그래서 직무 분석 방법 또는 최초 분석법 이렇게 하면 체면 관록 중질 6가지인데 시험은 보통 3가지 쓰고 설명하시오라든가 아니면 5가지 쓰시오. 아니 6가지 쓰시오. 5가지 쓰시오라고 하면은 5점이고 3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하면 6점입니다. 항상 배점은 그렇게 돼요. 6가지 쓰고 설명하시오 6점. 자, 그래서 일단은 직무 분석 방법 화면에서 맞선 보는 이걸 생각했어요.
처음에 엄청 체면 차리다가 관록이 붙으니까 뭘 한다? 중질까지 한다. 뭐 중질 가는 게 불교 쪽 하시는 분들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저도 이런 표현을 쓰고 싶어 쓰는 게 아니고 이게 뭐냐면은 이걸 좀 효과적으로 그 이미지화 시키기 위해서 이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는 강사님, 좋습니다. 네, 강사님, 네, 이거 직무 분석 방법이 체면 갈록 중질입니까? 네, 아닌데, 네, 이거는 그렇죠. 그 어디야? 그 뭐 직업 뭐 비대체죠. 예, 최비대. 상담 뭐 그거예요. 이걸 보니까 간사 일면설인데요. 그렇죠. 그게 예, 실기 교재인데 예, 저도 이 5가지로 생각을 해서 관사 일면설도 예, 요거가 뭐냐면은 그거거든요. 어, 그 실기주에 약간 손을 봤거든요. 나중에 저도 예. 업그레이드 한다고.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는 뭐냐면 자 좋습니다. 질문 잘 하셨는데 요거는 필기 강의할 때 썼던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필기했던 게 더 낫더라고요. 제가 업그레이드 한다고 했는 게 지금 이래 보니까 오히려 필기 때 했던 게 더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을 참고를 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까지도 뭐냐면은 활용을 편한 대로 해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체면관록 중지는 제가 필기 강의할 때는 체면관록 중지를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게 보니까 5가지 하라고 이렇게 실기돼 있더라고요. 근데 작년인가 그 작년 보니까 6가지 또 나왔어요. 이것도 6가지 쓰라고 또 돼 있더라고요. 아이 그래서 막 처음에 이게 지금 했던 그 필기 때 했던 걸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관사 일면설인데 이게 보니까 어? 별로 그 힌트로 연관성이 좀 이거보다 못한 것 같아요. 최초 분석법 하는 그걸로 보면은 그래서 그런 점은 지금 교재하고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어차피 이렇게 실기 스타일을 하니까 이런 의견을 우리가 나눌 수 있거든요. 이거 안 하면은 이런 얘기를 듣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권장사항이 오히려 체면관록 중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렇지 않고 앞에 했던 이 실기 교재에 있는 게 좋으시다라면 그대로 하셔도 그건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간에 어쨌든 간에 이거는 필수 중에 필수다. 결코 놓쳐서는 이거는요 안 되는 문제다라고 하는 점을 제가 이제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넘어가. 교수님, 그러면 키워드가 5개 있고 6개가 있는데, 그러면 채는 어디에 속하고, 예를 들어서 록은 어디에 속하고, 연결 좀 시켜주세요. 예, 일단은요, 개수는 상관을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일단 지문분 방법 나오면은 6가지 중에서 순수에 상관없이 이거는 5가지나 6가지 쓰면 쓰고 설명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어디 연관되는 게 아니고 이게 각각 별개거든요. 6가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5개 준비는 외우든지 6개 외우든지요. 예, 예. 그 6개를 외워놓되 쓸 때는 6가지 중에서 5가지만 쓰고 설명하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설명 부분을 이제 말씀드릴게. 일단은 최초 분석법 하면은 이제 최초 분석법이라고 나오는 경우보다는 뭐로 많이 여러분들 질문 형태를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직무 분석 방법으로 나와요. 질문은 네. 직무 분석 방법. 교재도 보면 관로 열고 최초 분석도 했지만은 관로보다는 뭐냐 관로가 아닌 부분이 이게 더 질문이 더 많이 되는 부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부장이다, 이사다, 관리자가 신입사원에 왔다.
체는 뭐냐면, 야, 니 한번 해봐. 해는 걸 보고, 아, 잘하겠네? 못하겠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죠. 그럼 쉽게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다? 체험법이다. 체험. 한번 쉽게 보는 거예요. 체험법. 이해되시죠? 이거는, 그죠? 체는 체험법이다. 그래서, 체험법은 뭐, 그냥 그대로 한번 그 일을 한번 체험시켜 보는 거고, 그래서, 어떤 부분은 잘하고 못하고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체험법이고, 면은 뭐냐면은, 면은 면접법입니다. 면접법. 면접을 하는 거예요. 만나서 사람이 이 얘기를 하면은 대충 알잖아요. 그 분야에 대해 질문을 하면은. 이게 이제 면접법입니다. 그래서 작업자에게 뭡니까?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직접 질문하는 거. 면접은 피면접자가 질문합니까? 면접자가 면접 담당관이 질문하는 겁니까? 면접 담당관이 질문을 하는 거죠. 질문으로 면접. 그 다음에 관은 뭐냐면은, 관은 관찰법입니다. 하는 행동을 어떻게 해요? 관찰해보고 지켜보는 거예요. 지켜보면은, 요 체험법하고 비슷은 하지만은, 요 조금 다르겠죠. 일단은, 체험법은 어떤 일을 주어서 이렇게 하는 게 그랬지만, 관찰은 그냥 평상시 그 직원의, 그 활동 상황을 이렇게 관찰하는 겁니다. 관찰. 로건, 예를 들어 뺀다고 하면 로고를 빼는 게 5가지처럼 로고를 빼는 것도 좋겠네요. 로고는 녹화법입니다. 요새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인권에 그게 되지 않는 상황에서 뭡니까? 다 CCTV 같은 게 있죠. 녹화를 하거든요. 나중에 보면 그걸 보고서 이 사람이 일을 잘 한다, 못한다. 이렇게 보면 이게 녹화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중은 중질, 이게 중질 좋거든요. 중이 상당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중은 뭐냐면 중요 사건 질문법입니다. 또는 기록법이에요. 중요 사건 기록법. 요걸 중요 사건을 우리가 다른 말로 결정적 사건이라고 하는 중요 사건 또는 결정적 사건. 중요 사건 기록법 또는 결정적 사건법. 뭐 이거는 이렇게 표현하든 저래 표현하든 상관없습니다. 중요 사건 또는 결정적 사건 이게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 법이다. 방법이니까 법이다. 방법이니까 법만 들어가면 되겠죠. 왜? 방법을 물었으니까 그때는 법자로 이렇게 우리가 맞다고 치면 된다는 것입니다. 질은 질문지법이에요. 질은 질문지법 해도 되고 이걸 설문지법 해도 똑같습니다. 질문사항을 이렇게 해놓은 거 인쇄 가지고 나눠져서 쓰게 하고 굳어들여서 분석하는 거예요. 이 질문지법 또는 설문지법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실제 말이죠. 이건 역시 다 뭐가 FM 답안이다, 모범 답안 없습니다. 이외에도 몇 가지 더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은 아주 훌륭한 접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쓰고 설명하는 뭐 설명은 간단하잖아요. 그냥 굳이 뭐 채용법 직조시켜본다, 면접법 질문을 해서 알아본다, 뭐 이런 거예요. 체면관록 중징 요거는 말이죠. 필히 직업 심리학에서 필수적입니다. 필수적. 이거 놓치면은 너무너무 애석해요.
자, 그 다음에 질문은 안 했지만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여기서 중요사건 기록법 또는 결정적 사건법 요거는 별도로 또 출제가 됩니다. 요거만 별도로 출제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뭐냐면 48번에 따로 이렇게 나와 있죠. 직무분석법 중에서 뭐냐면은 결정적 사건법, 직무분석 방법 중 결정적 사건법의 단점 세 가지, 단점을 세 가지, 단점. 이건 단점을 묻는 게 아닙니다. 결정적 사건법의 단점 세 가지예요. 자, 요것도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제가 스토리를 조금 전개를 할게요. 결정적 사건법 또는 중요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우리가 회사에서나 어디서나 임무 중에서 통상적인 이 사이클 안에서 일어나는 정상 범위 안에서 일어나는 보편적인 일이죠. 그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생애진로사를 하면 이게 이제 전형적인 거, 전형적인 거. 하던 대로 쭉 진행되는 거예요. 회사 가면 몇 시에 출근하고 어떻게 하고 퇴근하고 뭐 생산하고 뭐 정보하고 뭐 이게 다 전형적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전형적인 거 평상시 하던 대로 하는 이런 일만 있는 게 아니고 때에 따라서 평상시보다 더 좋았던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반대로 평상시보다 어떻게 해요? 더 나빴던 일도 일어날 수 있죠.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자, 우리가 전형적인 일, 일반적인 일에서 더 좋았던 일, 또는 더 나빴던 일,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중요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회사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들 직무 분석을 할 때 맨날 하던 대로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거는 중요 사건이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정상으로 흘러가네. 근데 어찌 하다 보니까 월등하게 좋은 일이 생겼을 수 있어요. 월등하게 아주 치명적이고 결정적인 회사의 실수, 손해를 끼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것을 우리가 결정적 사건법 또는 중요사건 기록법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이런 걸 특별히 어떻게 기록을 중요시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중요시해야 되죠. 그래야 예방을 하거나 아니면 좋은 거는 장려를 할 수 있잖아요. 통상적으로 일어난 거는 굳이 안 해도 다 그런 거니까. 아주 회사의 지명에 손해를 끼친 일이 일어났다? 그냥 넘어가야 될까요? 아니죠. 이 기록을 해놔야 돼요. 왜 이렇게 됐는가 원인 결과 그래야 다음에 뭘 할 수 있습니까? 예방을 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 결정적 사건입니다. 저는 이거 중요하죠, 그죠? 중요 사건 기록법 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 단어 자체에 대한 우리가 이해가 먼저 이렇게 돼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단점 세 가지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이해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중요 사건 또는 결정적 사건, 자, 이거를 우리가 아주 내리에 임팩트하게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는 조금 유치하더라도 스토리를 하나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뭐 이지연님은 지금 얼굴이 뭐 어디로 딱 일이 있어서 안 보이고 여성분이 우리 정명희님 계시죠? 정성 들리죠? 정명희님 혹시 그 부군하고 연애할 때 혹시 제주도 혹시 갔다 오신 적 있나요? 네. 제주도요? 예, 갔다 오실 때.
그게 만약에 결혼 전에 말이죠. 결혼 전에 남녀가 제주시에 갔다 왔다. 아시겠죠? 이러면 뭔가 중요한 일이 벌어질까요? 안 벌어질까요? 정명이는 혹시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던가요? 답변 곤란하면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이건 뭐 남자분들한테 말씀해서 정리. 뭔가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아, 제주도에서 예. 결혼 전에 만약 지금 부군 남편분하고 제주도 갔다. 그냥 갔다 왔을까요? 뭔가 중요한 일이 있었을까요? 대한 결혼 일주일 좋습니다. 일단 일단 질문을 여기서 마치고요. 예. 자, 이거 여기까지만 해도 우리가 충분해요. 뭐냐면 중요 사건은 여러분들이 결혼 전에 남녀가 제주시에 갔다 이렇게 생각을 요걸 생각해 주십시오. 요거를. 중요한 건 제주시예요. 쉽게 말하면은 단점은 중요 사건의 단점은 제주시입니다. 제주시. 그래서 중요 사건은 남녀가 결혼 전에 제주도에 갔다 왔다 이걸 이렇게 딱 연결시켜서 제주시만 나오면은 이거는 쓰고 설명하시오 이렇게 되거든요. 어째 보면은 쓰고 설명이 이게 같이 나와요. 그래서 이건 이제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제는 제한적입니다. 제한적. 제한적이라고 하는 말은 자 보십시오. 어느 사원이 경치보다 조금 우수한 일이 일어났다. 우수 사원으로 표창받으니 아니면 회사에 막대한 손을 이렇게 이런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기록은 누가 하냐면 이 사건 발생을 시킨 사람이 하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보십시다. 잘한 일 같으면은 내가 이걸 보고서를 쓴다라고 하면 좀 뻥 튀길까요? 안 튀길까요? 튀기는 거예요. 일단은.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이렇게 일으킨 일이다 해서 축소를 좀 할까요? 안 할까요? 사람은 없을 수 없이 이렇게 축소를 합니다. 좋은 거는 뻥을 튀기고 조금 그렇지 않은 거는 또 은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바로 뭐라고 하냐? 이걸 제한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오픈을 안 한다 이거예요. 제대로 오픈하지 않아. 제한도 있다. 왜? 이 결정적 사건 기록부, 중요 사건 기록자는 누구? 이 당사자가 하거든요. 우리가 일상적인 여기에서는 우리가 업무 일지를 통해서 이렇게 쓰잖아요. 그런데 이런 건 당사자가 특별 보고서를 내요. 사실 뭐 나쁜 일 했을 때 여기 자기가 은폐시키는 거, 이거는 우리가 형법에서 이거 유죄가 아니거든요. 자기 자기를 보호한다는 이 용인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는 뭐냐면은 주관적입니다. 잘했다 못했다 이 판단에 이 사건의 당사자의 주관적인 뭐냐면은 의견이 들어가 있죠.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제한적이다, 주관적이다 이게 같이 연관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주관적. 그 다음에 시는 뭐냐면 시는 자 여러분들 뭐 가까운 공원에 놀러 가는 것보다도 제주도 가려면 돈과 시간이 많이 듭니까 안 듭니까? 많이 들죠. 그래서 시간과 경비가 많이 든다. 시간과 경비입니다. 이 시간과 경비를 기억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은
때에 따라서는 결정부 사건법의 단점 3가지가 아니고 만약에 이게 4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난 3가지밖에 제주시밖에 모르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한적이다, 주관적이다, 시간이 많이 든다, 경비가 많이 든다. 이렇게 쪼개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게 뭐냐면은 그때 하나의 그 융통성이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네, 교수님, 네. 교재에는 그 시간과 경비가 작게 든다라는 말은 없고요. 그 어디야? 아, 외국 예, 기술 가능성이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렇죠. 네, 네. 예, 요것도 사실상 이게 저는 업그레이드를 하고 해서 이런 내용도 하나 집을 넣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요 내용은 말이죠. 필기할 때는 제주시 위주로 필기 때는 이렇게 이제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뭐 왜곡한다는 말이 앞에 거로 보면 제한 주관하고 너무 좀 겹치는 것 같아 갖고 자 교재대로 해도 전혀 하자는 없습니다. 근데 오히려 제주시라고 이렇게 할 때는 제주 외보다는 말이죠. 제주시가 더 효과적이지 않나. 그래서 시간과 경비가 많이 든다. 이렇게 했는 점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뭐 이렇게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어차피 이 자체가 FM 답은 없어요. 모범 답은. 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그 메모를 하셨다가 여러분 선택적으로 편한 대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거는요. 예, 저도 이제 요거를 하다 보면은 어떤데 이렇게 조금 업그레이드 했다라고 하는 게 한 달 뒤에 보면은 업그레이드 했던 게 오히려 옛날보다 못할 때가 있어요. 구간이 맹관이 돼 있는 생각이 들 때가 많거든요. 근데 카페 또 바꾸면 또 귀찮아서 그냥 할 수 없이 해가 바뀌면은 전반적으로 또 이제 업그레이드 합니다. 도중에 또 바꾸면은 공지하고 하면은 여러분들 또 급한 사람은 전부 다 새로 또 쓸데없는 것까지 출력하고 혼돈을 줄까 싶어서 이제 그럴 거예요. 이렇게 하든 아니면 필기 때 했던 제주시로 하는 게 저는 사실상 이거를 지금 말이죠. 교육을 안 보고 그냥 필기 때 했던 그걸 떠올려서 그냥 그대로 말씀드리는데 어쩌면 이게 더 자연스럽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드네요. 그렇게 예. 그리고 이것도요. 뭐 우리 서대웅 선생님이라든가 이 몇 분들 보면 아마 딴 그 출판사 교재가 있을 거예요. 출판사마다 보면 이 답안이 다 달라요. 출판사마다 사실은 그래요. 왜냐하면 이건 FM 답이 없습니다. 모범 답안이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이 실기 시험의 그겁니다. 그래서 그럴듯하게 이렇게 자신 있게 하여튼 쓰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오늘 세 가지를 하다 보니까 벌써 이렇게 됐네요. 일단 지금까지 했던 내용 중에서 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조금 전에 그런 내용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없으면 한 10분 쉬었다가 다음 시간 진행하도록 하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10분 쉬었다가 10분 후에 질문하셔도 됩니다. 선생님마다가요. 잠시 여러분들의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지금은 화면을 꺼도 좋겠습니다. 저것도 일단 끄고.